당신은 죽기 전 누구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게 된다면 당신은 참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참으로 눈물겹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참 치열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30대는 전쟁터였고 40대는 나보다 가족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99%를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 혹은 일터의 든든한 기둥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 정작 본인은 물마른 밥에 신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수천수만 날이었겠지요. 내 몸 아픈 것보다 자식 놈 감기 기운이는 게 더 무서워서 밤잠을 설치던 세월이었습니다. 굽어버린 허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은 그 치열했던 훈장입니다. 하지만 그 훈장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그 무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통장에 돈도 좀 모였는데 왜 이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 걸까요? 왜 우리는 다 이룬 것 같은 이 시점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원초적인 물음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걸까요? 명절에 자식들이 다녀간 뒤 기름 냄새 찌든 설거지를 마치고 텅 빈 거실에 앉았을 때의 그 적막함을 기억하십니까? 엄마, 아빠,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라는 말 뒤에 남겨진 차가운 공기. 현관문에 묻은 자식들의 신발 자국을 걸레로 닦아내며 묘한 허탈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정작 당신 한 몸 누울 곳 없는 낯선 들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사실 저도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았나라는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막히던 날들이었지요. 그때 제 영혼을 세게 내리치며 눈물을 쏟게 만든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나 감명 깊게 읽은 한유길 작가의 참을 수 없는 1%의 울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게 묻더군요. 당신이 채우려 애썼던 99%는 과연 당신의 것이었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99%를 남을 위해 쏟아부으며 애썼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진짜 완성하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단 1%의 진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길잡이 삼아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3가지 울림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깊고 아주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생전 처음으로 이런 말을 건네게 될 것입니다. 고맙다.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났구나. 자, 이제 저와 함께 인생의 가장 깊은 곳, 우리들의 본 모습이 기다리는 항구로 항해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울림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유길 작가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면 서운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모임을 찾아다니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 없는 수다로 시간을 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북적거리는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의 마음은 정말 가득 찼던가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이 당신을 덮치지는 않았나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 공무원으로 퇴직한 68세 정한수 씨의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수 씨는 퇴직 후 3년간 말로 다 못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더니 퇴직하고 나니
하루 종일 광고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한수 씨는 매일 아침 7시 습관처럼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아내에게 백수 소리를 듣기 싫어 구두 주걱을 챙겼죠. 덜컹거리는 1호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늙은이는 누구지? 저 노인이 진짜 나인가? 손잡이를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그는 내릴 역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자부심 대신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대한 상실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수 씨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정오의 햇살 아래서도 그의 그림자는 유독 짙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수첩 속의 이름들은 어느덧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관리해온 인맥이라는 99%의 숫자가 사실은 한낱 모래성 같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바빴습니다. 당신도 좀 나가서 사람 좀 만나고 그래요. 아내의 그 한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마치 더 이상 집안에서도 당신의 자리는 없다는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유길 작가의 문장을 만났습니다. 99%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들리는 1%의 내 목소리에 집중하라. 한수 씨는 지하철을 타는 대신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그 적막함이 무서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공간이 마치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았죠. 하지만 그곳에서 평생 읽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미뤄두었던 역사책들을 한 권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연필로 밑줄을 긋는 소리, 그리고 도서관 창가로 떨어지는 오후의 햇살. 그 모든 풍경이 그에게는 낯설지만 경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타인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도서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찬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오감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어두운 저장고 안에서 그의 영혼이 깊게 익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한수 씨는 더 이상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하며 들꽃의 이름을 외우고 클래식 음악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는 누구의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정한수라는 단독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1%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 아프게 찌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개를 넘어야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사랑했다고 자부합니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당신 건강 생각해서 이러는 거 몰라? 이 말들 우리 입술에 늘 붙어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묻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심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서로 솔직해져 봅시다. 자식에게 공부하라, 결혼하라, 아이 낳으라 닥달했던 것이 진정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남들 앞에서 번듯한 자식을 둔 내 체면 때문은 아니었나요? 남편의 식습관을 고치려 하고 아내의 취미를 타박했던 것이 정말 상대를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혹은 내 기준에 맞추고 싶어서였나요? 68세 김영희 씨와 며느리의 갈등을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며느리의 냉장고를 몰래 열어봅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우유를 보고 며느리를 앉혀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훈계를 하죠. 얘야, 국은 이렇게 끓여야지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한다. 영희 씨는 이것이 시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나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면 관심도 안 가져. 그녀의 이 말은 며느리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영희 씨가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가 건네는 보양식도 정성껏 짠 가디건도 며느리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며느리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제 방식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제게는 숨이 막히는 감옥 같아요. 영희 씨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피하고 무서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유길 작가의 책을 읽으며 그녀는 비로소 거울 속에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주었던 사랑의 99%는 사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한 욕구였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모자람과 나와 다른 취향을 내 안으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1%의 인내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입맛대로 뜯어 고치는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라는 거대한 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풍경화여야 합니다. 영희 씨는 이제 며느리의 집을 방문해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내어주는 커피 한 잔에 고맙다고 말하고 그녀의 취향을 존중해 주려 노력합니다. 입이 근질거려도 1%의 인내심으로 말을 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부터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조언하고 싶은 입을 꾹 닫아보세요. 대신 너는 너대로 참 잘하고 있다는 1%의 긍정을 건네보세요. 그 1%의 수용이 지옥 같던 당신의 거실을 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집착의 끈을 놓을 때 비로소 상대의 영혼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는 이 역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울림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노년의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나 사이에 1%의 거리를 두라. 우리는 자식을 낳아 기르며 내 분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갔으니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고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퍼주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털어 결혼시키고 손주 봐주느라 내 무릎 연골이 다 닳아도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보다 간섭이라 느끼고 우리는 서운함에 밤을 지새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 말은 자식과의 관계를 영원히 갈라놓는 비수가 됩니다. 71세 이옥순 여사의 결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는 평생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할 때까지 손주를 돌보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머니, 애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아들의 냉정한 말뿐이었죠. 옥순 여사는 어느 날 밤 거실 바닥에 누워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어준 밥이 저들에게는 당연한 의무였고 내 걱정은 짐이었구나. 그녀는 배신감에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어떻게 혼자 사시려고요?
하지만 옥순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란다. 옥순 여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배우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여행도 다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주느라 아까워했던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술을 배워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못했던 미술 공부, 그림도 그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이옥순이구나.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보던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엄마, 보고 싶었어요 라며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억지로 붙어 있을 땐 보이지 않던 사랑이 1%의 거리를 두자 비로소 향기를 내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홀가분해질 때 자식들도 비로소 효도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해 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울림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사랑을 수용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 그리고 자식과 따뜻한 거리를 두는 것. 이 깨달음들은 참으로 아픕니다. 내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99%의 가치관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주었던 사랑이 사실은 욕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것, 자식을 내 품에서 떼어놓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살을 깎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99%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질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1%의 찬란한 진실이 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중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이제 남들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닻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생전 처음으로 가장 다정하게 속삭여주세요.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웃어도 된다. 여러분이 지치고 고단할 때 언제든 돌아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항구, 저희 백세 바다가 이곳에서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져 평온한 파동을 일으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백세 바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당신의 소중한 다짐 한 줄을 꼭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1%의 시간을 쓰기로 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을 저희는 이 항구에서 정성껏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서로 응원하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바다를 건너온 동지들이니까요.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격조 있는 밤 되십시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울림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